자, 지금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1.5인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황병서를 조종하는 그림자 실세는 따로 있다. 이런 또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네. 지금은 김정은도 네. 뒤에서 따로 조종하는 세력이 네. 있다. 네. 조금 더 정확히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세력은 쉽게 말하면 사람 개인일 수는 없고요. 네. 최고 독재자를 다스리는 어떤 세력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네. 북한 독재 체제를 받들어주는 지금껏 네. 60여 년 이상 받들어 온 시스템이 있죠. 네. 이 시스템은 꼭 종점에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의 깐난애기를 갖다 얹혀놔도 네. 그 시스템이 돌아가죠. 이른바 네. 독재 시스템이. 네, 독재 시스템이. 예, 최고 통치자를 향해서 네.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 네. 그 시스템에서 또 핵심은 조직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부. 네. 중앙당 조직부는 과거에 김정일이가 부장 자리를 내가 한다고 할 만큼 네. 그래서 일부 부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모든 북한의 노동당원들 그리고 네. 정치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지휘, 감독, 통제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제가 정치 장교를 해서 좀 아는데 아. 3개월에 한 번씩 모든 당원들의 평정서를 씁니다. 네. 그 간부들의 평정서는 더 심하게 쓰고요. 네. 우정과 결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촬영의 문제 같은 거 어떤 문제가 됐든지 모르겠는데 조직부에서 지금 나오는 원 안에 있는 인물이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 조현준이라는 거죠. 네. 저 사람은 아마 김양근 부장 같은데. 조직 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예, 예, 들어있어요. 예, 예. 조현준인데 네. 지금 현재 조직부를 이 사람이 움직이니까 네. 만약 황병서가 지금 조직부장 일부 부장이 돼서 움직이면 또 황병서를 축으로 하는 조직부 시스템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통제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움직이는 걸 최고 통치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네. 여기서 가자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북한의 통치 시스템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조현준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조현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좀 말씀하셨듯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와 정권은 조선노동당, 네. 당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고 네. 그 당의 핵심에 조직 지도부가 있고 네. 조직 지도부는 당의 강령, 특히 유일 지도자를 옹리하는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당 강령으로 네. 그걸 이행하고 집행하고 네. 감독하는 그 역할을 이제 조직 지도부가 하는데 네. 그 조직 지도부의 제1부부장인 조현준이가 네. 바로 그 정점에서 북한의 간부들, 네. 당 간부, 군 간부, 정권의 간부, 지방에 있는 간부들을 음. 직접 인사하고 네.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네.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황병서가 표면적으로는 총정치국장으로서 2인자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네. 실제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네. 조현준이가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조현준은 말씀하신 1939년생입니까? 예. 39년생이면은 나이가 벌써 70대 중반이 6, 7. 됐죠. 네. 그렇죠. 77 세. 나이가 네. 많고 네. 그리고 당에서 쭉 커온 네. 당 조직 지도부를 장악해온 그리고 먼저 당 조직 지도부의 일부 부장으로 있다가 이제 사망한 이재강 계열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재강은 장성택 쪽에 의해서 지금 암살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이재강이 장성택에 의해서 거의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네. 그렇게 된 것이고 네. 결국은 그 안갚음을 위해서 조직 지도부가 행정부장인 이 장성택을 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네. 권력 투쟁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조현준이가 지금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정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황병서가 정말 실제 1.5나 2인자냐 네.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른 제가 볼 때 우리 김 대표 말씀하신 대로 네. 북한의 그 시스템 네. 조직 지도부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1인 지배 정권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고 네. 역시 그 떠받치는 세력 중에 하나가 군과 정과 이것이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현준이 황병서를 어떤 그 대리 얼굴 마담이랄까요? 이런 식으로 내세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정일 시대 때에는 네. 이제 그 2인자 그룹이 이제 그 한 사람이 딱 두각된 게 아니고요. 네. 이재강 당조직부 제1부부장이 있었고 네. 또 장성택이 있었고 네. 또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류경부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인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적절한 권력의 균형을 맞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 이 사람들에게 어느 한쪽에 힘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함으로 인해서 네. 권력이 조화롭게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김정은은 이제 그런 권력을 다루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제 2인자 그룹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현준이 물론 이제 당 조직부 부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권력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그 장성택 사건을 청와지면서 네. 이 모든 책임은 당 조직부에 있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직부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서 네. 조현준이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황병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황병서하고 논의를 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이제 우리 김정은 대표님처럼 다 이렇게 돼 있지만 네. 김정은은 과거에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약간씩 허무는 단계에 있다. 아.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과 연계를 하면서 네. 이 가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조현준은 약간 좀 중요한 직책이 있긴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 황병서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병서가 말 그대로 1.5인자다 이런 예. 설도 있고 그 뒤에는 사실은 조현준이 있다 이런 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예. 자, 김정은이 사실은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후계자로 공동 통치를 해왔다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일과 이렇게 서로 대등하게 한 손으로 악수하는 모습까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바로 저 장면인데요. 그 북한 아, 저렇게 당당하게 한 손으로 악수할 수도 있습니까? 조금 이례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게 이제 뭐 아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네. 이제 아들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무례하다시피 그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김정일도 이제 뇌출혈이 왔고 상당히 네. 이제 권력 공백기가 길었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의 권위를 세워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권위를 세워주려면 네. 아버지 김정일이 네. 자기의 권력을 좀 내려놔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악수하는 것도 저런 이제 그 김정은의 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이 자.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시각적인 거. 과거에 김일성이와 김정일이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후계자. 네. 그건 끝나버렸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효과를 노리려고 저렇게 알겠습니다. 연출하잖아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DMZ 내에서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이 지금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4년 만에 조준 사격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뭔가 다음에 또 어떤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무슨 국지전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럴 실제로 계획은 그렇게까지 충분히 갈 있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뭐 인명 피해라든지 네. 뭐 시설 장비 피해가 없이 네. 일단은 서로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났지만 네. 북한이 이제 우리 측이 경고 사격하고 서로 교전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 표시를 했어요. 네. 장성급 군사회담 단장 명의로 우리 쪽에 항의 네. 전통문을 보냈고 네. 우리 측은 북한군이 군사분 개선을 침범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네. 대응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네. 앞으로 그렇게 할 경우는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네. 북한도 자기들은 정찰 활동을 계속 할 것이고 네. 만약에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하면 자기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네. 이렇게 서로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은 과거보다는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DMZ 안에서 순찰하는 거, 정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서로가. 이 상대방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네. 자기 측 지역에서 자기 측 지역에서. 자기 측 지역에서 자기 일상적인 활동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우리 대응 지침에 따르면 군사분 개선이 있고 네. 군사분 개선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이 철조망이 있다든지 무슨 표시가 말뚝이나 뭐 이렇게. 말뚝은 물론 있습니다. 200m 그렇죠. 간격으로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1292개의 말뚝이 서쪽으로부터 동쪽까지 있는데 네. 그게 대략 200 내지 300m 간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로 올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게 선이 없으니까 아. 정확하게 넘어오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적어도 50m 정도 전방에 오면 더 네. 이상 접근하지 말아라고 경고하고 네. 그래도 계속 와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네. 경고 사격을 하는데 그 경고 사격은 직접 쏘는 게 아니고
앞쪽에다가 네.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정당하게 경고 사격을 한 건데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이쪽 조준 사격을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또 대응 사격을 할 우리도 수밖에 대응 없는 사격을 피탄을 확인하고 우리도 네. 적 지피를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한 것이죠. 자, 어쨌든 국지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